199페이지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간단히 한번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어쨌거나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수익률은 내가 은행에다 1억을 예치했더니 1년 동안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자, 그러면 1억 투자해서 얼마 버는 거예요? 500만 원 버는 거니까 5% 버는 거죠. 이걸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요 1억을 뭐라고 하냐면, 1억을 이제 투하 자본이다. 아니면 투자액 해주는 겁니다. 투하 자본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500만 원요, 요걸 순수익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순수익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비용을 뺀 걸 얘기합니다. 자,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는 뭐, 그 비용 뺄 거 별로 없죠. 근데 아무래도 부동산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 빼줘야 됩니다. 자, 이걸 수익률을 하는데, 보통 수익률을 하면 별 말이 없으면 연간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애초에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벌었냐, 아니면요,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수익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량진입니다. 노량진. 자, 노량진에 가면은 고시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림도 이제 그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나중에는 문제만 푸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 고시원 사업 해보려고 하는데, B라는 거, C라는 거, D라는 고시원이 팔려고 내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자꾸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 건요, 싸게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낮아지니까 얘는 동일하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10%. 자,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좀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데, 사실 권리금 자체가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이런 데에는 뭐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싸게 나오는 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좀 급매로 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요, 뭐 이렇게 외국에 이민 가기 위해서 좀 싸게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싸게 나온 겁니다. 요걸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요,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매년 얼마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라고요? 20%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 죄송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요구 수익률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클 때 투자하겠죠.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게요. 위험은 이 사람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신입니까? 무턱대고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상정해서, 자, 1억 투자하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뭐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서 만약 경기가 좋다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그 다음에요,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근데 이렇게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다만 여기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서 좀 평균을 좀 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0%.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40%. 그러면 이걸 평균을 낸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평균.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2100 곱하기 0.4 플러스 얼마라고요?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면요,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나옵니다.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1억 투자하니까 20%,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잡으세요. 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아닙니까? 여기서 나중에 경기가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는 거죠. 조금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한 100만 원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작아요? 거의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술집이라고 치자. 술집일 경우에는 술집 경기가 좋을 경우는 한 8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자,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4천 곱하기 0.4 있죠? 가로 닫고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2천만 원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술집 같은 경우는 자 생각해 볼게요. 2천만 원이 기대된 건 맞죠?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잘하면 8천만 원 들어오는 거죠? 잘하면 대박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불황일 건 쪽박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져가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작을 경우는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클 경우는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다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한 뭘 선택한다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지.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자기가 2천만 원 정도를 기대한다면 그 정도 딱 들어왔으면 좋겠죠? 굳이 벗어나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전부 다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위험 회피형. 그래서 우리는 다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위험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 투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위험 선호형이라는 것은 도박하는 사람이 있죠. 비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아주 큰 위험도 부담하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위험 선호형이다. 이거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우리 같은 사람을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는 항상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한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험이 크다 작다 이런 것만 얘기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사금 법인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해 보세요. 사금 뭐라고요? 법인유 이런 식으로. 자, 왜 기대치에서 어떤 경우는 크고 작고 이런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벗어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맨 먼저요, 사금 법인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요, 사업상의 위험, 얘는요, 금융적 위험, 얘는요, 법적 위험, 요거는요, 인플레 위험, 인플레에 따른 위험, 요거는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시원, 저 지역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해필이면 고시원 사업. 그러니까 이 고시원 경기가 저 지역이 침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시장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자기가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예, 있는데 잘못 맨날 총무한테 맡겨놓고 놀러만 다니고 하면 손해 봐야 안 봐요? 볼 수 있지. 이런 걸 말하고요, 운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를 좀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 나중에 저 A고시원 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학생들이 맨날 옆에서 시체가 왔다 갔다 하면 공부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을요, 위치적 위험해 줍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게 되면요,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싸죠. 그러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예,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고,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법적 환경이 변했다. 예를 들어서 저 지역이 원래 상업지역인데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주거지로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예, 주거지로 바뀌게 되면 크게 손해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법적 환경에 따른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요즘에 정부 정책도 자주 바뀌죠.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원래 밤에 안 나오시고 왜 아침부터 나오고 그래요? 네. 오후에 어디, 오후에 어디 간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은요,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에 따라서 손해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누가 손해 본다고요? 화폐. 그래, 그전에는 10,000원으로 물건 10개 구입했는데 지금은 물건의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물건 5개밖에 못 사니까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만약에 이 부동산 구입해서 임대사업 한다고 치자. 임대사업 하게 되면 매월 임대료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만 받으면 이 집주인이 손해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무슨 실질 임대료가 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받는 임대료는 줄어들 수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은행에서 실질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받는 임대료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만약에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면은요,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죠. 그럼 은행은 막 이자 올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유동성 위험은요, 팔려고 내놨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팔리는데 상가나 공장, 토지 이런 거는 때로는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환금성이 떨어지는 위험이죠. 돈으로 환가하기가 힘든 위험. 이걸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부 다 그 자본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나온 용어인데, 자, 우리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한 3% 정도가 된다고 치자.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고 상품별로 차이가 나는데 다 평균 잡았을 때 얼마라고요? 3%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축은행으로 가게 되면 약간 이자율이 높습니다. 높아요? 진짜부터 가서 물어보세요. 약간 높아요. 자, 왜 높으냐면 이 저축은행 예치했다가는 나중에 돈 회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 넘어갈 경우는. 알겠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뭐하러 은행에다 예치하지? 뭐하러 저축은행에 예치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축은행이 이자를 좀 더 준다고 한다면 저축은행에 예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닙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3% 외에도 추가로 한 2% 정도를 더 준다면 예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요구승률의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여기 있죠. 당연히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요 3%를요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이걸요 무위험률 해줍니다. 뭐라고요? 무위험률. 최소한 은행이 묻어놓으면 요거는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험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험 프리미엄 아니면요 위험 할증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험 뭐라고요? 할증률. 이걸 더해서 이거 이상을 더 요구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자, 그러면 자, 무위험률은요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인데 이거는 은행에다 예치하면 위험이 전혀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한 3% 정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시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이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 받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는 추가로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관료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디에 따라서요? 일반 경제 상황이 제1금융권에서의 예금 시장에서의 화폐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어디에 따라서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위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험 할증률은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는 걸 뭐라고요? 위험 할증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표현을 할 건데 자, 이 위험에는요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내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운영을 잘못하면요 그게 손해보죠.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요 손해보죠. 이거는 자신이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죠.
다시 할게요. 이 하나의 부동산에만 발생되는 위험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럼 전체로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럼 전체로 올라가죠. 이런 거를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니까 뭐 출집 시장이든 아니면요 고시원 시장이든 전통적인 어떤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고유한 이런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약간 어렵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 무슨 위험이라고요? 하나의 부동산에 따른 위험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그러면 아까 인플레가 예상된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요만큼만 받으면요 투자자가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가 예상된다면요 예상되는 인플레만큼을 추가로 더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예상되는 인플레율만큼을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는데 요거는 에드워드 휘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휘셔의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요 이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죠. 요걸 얘기한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데 이거를 투자 결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처리 방법.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요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요거를요 써볼게요. 요게 이제 투자론의 1등입니다. 1등. 요걸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위험 조정 어떻다고요? 할인율법이다. 말 더럽게 얘기네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결국은 이따가 하겠지만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할인 어떻다고요?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요거 들어보셨나요? 이거 처음 들어보나요? 예. 할인, 현금, 요게 이제 위험조정 할인법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서 1억 투자하게 되면요, 1년 후에 처분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 들어온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1억 2천만 원. 자, 그러면 요거는 현금 유출액. 얘는 뭐라고요? 현금 유입액인데, 자, 이따 계속 하겠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0%죠. 요것을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 부동산의 어떤 투자 가치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어떤 가치가 나온다고요? 투자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요것 뺀 걸 뭐라고요? 수년가. 이것분에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분석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 지역이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없어요? 전체적인 시장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할인율을 요것을 높이겠죠. 요구 수익률이 뭐라고요? 위험이 커지면 사람들은 점점 요것을 높이는 거죠. 할인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요? 이게 올라가죠. 그럼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다고요? 수년가죠. 수년가도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투자론의 거의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 한다고요? 심장. 요 계속 이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입니다. 요거는요,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이다. 자,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한 군데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군데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포트폴리오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 요거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변함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가 줄어요? 위험이 줄어든다.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최적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 찾아내겠다는 얘기죠. 요건 잠시 후 할 거고, 요게 끝나면 계속 요거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잡다한 방법들이 있는데, 맨 먼저 위험을 제외하겠다. 위험한 투자는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은행이 묻어놓겠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아직 곤란합니다. 보관료 받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위험의 전가라는 것은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임대사업 하게 되면 임대료를
한 달에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200만 원만 계속 받으면 누가 손해봐요? 집주인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인플레가 심해지면 요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위험이 누구한테요? 임차인,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오염을 전가한다 집니다. 알겠나요? 오염을 전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거 다 뭐라고요? 오염을 전가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염을 통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뭐라고요? 오염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보수적 예측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수적 예측기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1억 투자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얘는요. 자,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호황 보통 다 무시하시고 자, 최악의 경우는 최소한 800만 원은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점수를 채점해 봤는데 자, 이게 얘를 답했는지 쟤를 답을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럼 다 틀렸다고 채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황일 경우는 최소한 800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죠. 이걸 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8%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기법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웬만한 데 하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택할 게 거의 없어져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네요.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민감도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 아니면요. 이거 감흥도 분석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기대 수익을 계산하려면 아니면 기대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하려면 임대료 같은 거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 예측해야 되고 공실도 잘 예측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불량 부채라든가 각종 경비 이런 거 다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측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예측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고 살짝 내려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변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공실만 살짝 높여보고 낮춰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또 변해 안 변해요? 이렇게 변하면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변하는 놈이죠. 요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 놈이 앞으로 위험이 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장 크게 움직이는 놈을 찾아내서 그 놈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공실이 가장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예측했던 공실이 한 3%라면 요거를 부동산 팔을 때까지 끝까지 유지만 잘 해준다면 위험이 줄을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민감도 혹은요 감흥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는데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자,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기대 수익률. 그리고 분산이라는 것은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가세요.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분산과 뭐가 있다고요? 표준 편차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가 뭐라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기대 수익률과 오염을요 하나의 평면에다가 딱 집어넣은 다음에 부동산마다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디 갔냐면 A 부동산은 여기에 점이 찍히고 B 부동산 여기 찍힐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C 부동산은 여기 찍히고 D 부동산은요 여기 찍힐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점을 찍어보는 거죠. 찍어본 다음에 딱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오염 회피형을 가정해요, 선호형을 가정해요? 오염 회피형을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하고 D는 둘 다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달라다?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같습니다. 같은데 자, D보다는 C가 오염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각하고 이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C는 D 같은 걸 지배한다 입니다. C는 D를 뭐라고요? 지배한다. 이번에는 A하고 B는 둘 다 오염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B보다는 A가 기대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요걸 기각하고 요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찾아내서 요걸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아주 괜찮은 방식 같은데 문제는 만약에 C나 D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이런다면 A는 C보다 위험도 크고 기대치도 높죠? 선택이 좀 아주 애매해질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변이계수라는 걸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이계수는요 이 기대 수익률분의
우염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분해 뭐라고요? 우염.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20%이고 자 우염은 10%다. 그러면 계산하면 0.5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 1%당 우염 얼마라고요? 0.5%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작은 거 있죠?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한 태도 같은 거 있죠? 공격형이냐 아니면요 보수적 투자자냐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이것도 다만 요게 왜 이건 그래도 조연급은 됩니다. 얘들이 주연급 아닙니까? 조연급 되는 게 얘들이 조금 이따 여기에 그대로 써먹습니다. 요거 할 때 써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조연급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자, 부동산 투자의 오염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오염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죠. 사람들은 오염이 커지면 자꾸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비례관계가 있다. 2번 볼게요.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저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 잠시 전에 한 거 있죠. 그래서 자, 이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 맞는 겁니다. 보수적 예측 기법은요. 방법은요.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가능하면요. 가장 낮게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맞는 거고. 자, 다시 할게요.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요,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가장 낮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요,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위험하면 좀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틀렸네요. 위험한 투자일수록요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민감도 분석은요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아까 공실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거를 투입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라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5번 볼게요. 자, 이 동산 투자가 아니라 이 부자는 빼먹었네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동성 위험이란 어디 갔어요? 요거 있죠? 팔려고 내는데 잘 안 팔리니까 나중에 헐값에 팔 수밖에 없죠? 이런 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 위험은요, 부동산 사업 자체로 연유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서, 자, 그 사업상의 위험이 있다. 요거는요, 해필이면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조지역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요걸요,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맞고, 법적 위험은요, 투자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력 하락 위험. 이거는요, 법적 위험이 아니라 인플레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인플레이션 위험이다. 혹은 인플레 위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민감도 분석, 포트폴리오 등은요, 위험을 통제하는 기법 중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위험을 제외하거나 전가하는 거 외에는 다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통제한다.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자, 요거는 은행에서 빌렸을 때 나중에 못 갚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게 되면 그 금융적 위험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요,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오른쪽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의 처리 방법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걸 모두 몇 개인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면 대출자는 밑줄 쳐볼게요. 항상 누구 입장인가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대출자는요,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자는 은행을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에 변동금리로 빌려줬을 경우는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막 이자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고정금리로 빌려주게 되면요, 나중에 건들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드니까 인플레에 따른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정금리로 빌려주게 되면. 자, 그래서 1,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공실도 약간 올려보고 내려보고 이렇게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거. 이거는 위험의 전가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은요, 위험을 통제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을요, 전가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위험을 뭐라 한다고요? 통제하는 기법이다 해줘야 돼요. 통제에 속한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험의 측정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자꾸 높이는 방식 있죠? 높이죠? 위험을. 여기서 말하는 건 위험이 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요구 수익률을 자꾸 높여갖고 투자 가치 낮게 평가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기법에서는 기대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요구 수익률은요, 상향 조정하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향 조정함으로써 그 위험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아까 볼게요. 얘는 위험이 커지면, 자, 저 지역에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요구수를 높이는 거죠? 저 요구수는 사람이 위험이 커지면 자꾸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인율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기법은요, 가능하면 최악의 경우 있죠? 기대치를 가장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위험의 처리 방법으로는요,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향 조정하고,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걸 좀 이해하고 있다면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리을번 볼게요. 금융적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요거는요, 유동성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성 위험. 그래,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요건 맞는 편입니다. 다 틀렸고 미음번만 맞는 겁니다. 한 개 답해야 돼요. 한 개.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9번.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은 가능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요, 가능한 높게 추정한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걸요, 보수적 예측 기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 기법. 자, 그 다음에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는요, 감응도 분석 혹은요, 이걸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걸 실시할 수도 있죠. 맞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작은 투자 대안은 투자 대안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커야 되죠. 보다 작은 거는 제외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4번 해볼게요.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할 수 있다.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요, 상향 조정한 게 아니라 가장 낮게 조정한 거 있죠. 기대 수익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가장 낮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이걸요, 보수적 예측 기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틀렸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요구수를 자꾸 높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투자가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위험이 커지면.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 기법에서는요, 가능하면 기대치를 낮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위험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위험을.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위험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겠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투자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 되죠. 이 정도는 못 벌면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어느 대안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는요, 시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하고 위험에 대한 비용도 고려하죠.
예상된 인플레까지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이걸요 역사적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높다면 자 지금 현재 얘가 얘보다 높죠?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이거 팔려고 할 때 자 그대로 자기가 구입한 가격 그대로 팔려고 해요? 가격 높여서 팔려고 해요? 높여서 팔려고 할 겁니다. 무슨 얘기 했죠? 내가 금매로 싸게 물건 아파트 구입했다 하더라도 바로 판다 하더라도 금매로 구입한 거 그대로 팔아요? 비싸게 팔려고 해요? 올려 팔려고 하겠죠?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요 가격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냐면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 갔냐면 디귿번 볼게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죠. 서로 살려고 하니까 기대 수익률은요. 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점점 뭐라고요? 하락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요. 한 요구 수익률 정도밖에 못 얻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만 맞고 기역번, 디귿번 다 틀린 겁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3번. 위험과 소익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험 혐오적 행위와 무위험률은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무위험률은 아까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의 수요 공급 있죠? 여기서 결정되는 거고, 요거는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요 이 지역의 체계적 위험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만 사람들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위험 할증률을 반영하는 정도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 잡았을 때 합쳐서 이 정도 요구한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요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1번은 맞는 겁니다. 위험 혐오적인 행위와 무위험률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얘는 어떤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의 수요 공급 있죠? 여기 따라 결정되는 거고, 요거는요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상관관계라는 얘기는 얘가 커질 때 얘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아니면 얘가 커질 때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 상관관계가 있다는데 얘하고 얘는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얘는요 예금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어디서 결정하고요? 예금시장. 요거는요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1번 맞는 겁니다. 이거 약간 어렵네요. 그 다음에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합니다. 자, 보세요. 이 요구 수익률로 요 세 개 더한 게 요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요. 요거는 틀렸네요. 세 번째 볼게요. 위험이 증가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더 낮은 할인율로 할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위험이 커지면 사람들은 요구하는 수를 높이려고 낮추려고요? 높이려고 하니까 할인율을 높이려고 하죠. 그러면 요게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부동가치는요 낮게 평가되는 겁니다. 낮게. 왜 그래요? 사람 자꾸 높은 할인율로 할인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비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볼게요.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비체계적 위험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과 수익률은 상관관계 비례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무위험률의 크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1금융권 있죠. 예금시장에서의 화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 투자하는 뭐 저축률이라든가 투자율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예상 인플레이율은 별도로 반영한다고 했죠. 얘하고는 별도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우셔야 되겠네요. 예상 인플레이션은 지우셔야 돼요. 자자자,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금 시장에서의 화폐 수요 공급 있죠. 그럼 요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요 저축을 많이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번도 틀린 겁니다. 약간 까탈스럽네요. 25번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요거 이따가 잠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요거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얘는요 위험인데 우리는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보수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자는요 위험을 보다 좀 더 감수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수적은요 위험을 아주 적게 감수하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 사람들을 무차별 곡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걸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효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수적 투자자는요 위험이 이만큼 커질 때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진다면 만족감이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얘나 만족감이 같은 겁니다.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효용이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격적 투자자는요 이 점과 이 점이 만족감이 같아요 달라요? 아니 같은 걸 연결한 겁니다. 같은 걸 연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똑같이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질 때 이렇게 큰 위험도 그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잘하면 대박, 쪽박 나는 거 위험이 크다고 했죠. 이런 것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은요 위험을 좀 더 감수할 의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럼 거꾸로 한다면 동일하게 위험이 커진다고 치자. 위험이 커지면 이만큼 커졌죠?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는 이렇게 큰 기대치를 기대합니다. 만족이 같으려면. 근데 얘는요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조그만 기대치가 높아져도 투자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위험을 좋아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25번 틀린 거는 자 보세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이 똑같이 증가했어 안 했어요? 증가했죠. 위험 증가에 대하여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약간 좀 어렵네요. 자, 2번 볼게요. 투자 결정은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는 클 때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요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게 되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얼마예요? 이때 수익률은요 5% 아닙니까? 안 맞아요? 자, 5%죠?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그럼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요구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거죠? 뭐 이런 거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자 점점 이 사람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가격은 점점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 자 얘는 그 다음 사람은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지냐면 얘가 얘보다 못 미치는 한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같아질 때까지. 아시겠죠? 예, 읽어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 자 현재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거꾸로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작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부동산 가격은 점점 떨어지면서 기대치는 뭐라고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경우에는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점차 상승하게 됩니다. 점점 상승해서 결국은요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같아진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이라든가 기대치도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큰 위험도 약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2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경기가 침체다 이런 거 답을 하고요. 사업 위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업상 위험.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자,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면 대출자는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죠. 나중에 못 건드니까 인플레가 심해지면요 은행이 다 손해봅니다.
그다음에 요거 3번 디귿번은 조금 이따 할 건데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요 수익률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요건 잠시 할게요. 자, 그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은 부동산마다의 특성에 따른 위험을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 좀 이따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 해줘야 돼요. 있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까탈스럽지만 그냥 딱 결론적인 얘기들만 있죠. 딱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뭐라고요? 체계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은요 요구하는 수도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위험의 처리 방법 간단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거 위험의 어떤 형태들 있죠.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어째 그 보름 만에 하려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네요. 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어떻게 밤에 하다가 아침에 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죠? 오늘 어떻게 빵은 어떻게 갖고 오셨나요? 빵.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